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ABC, BBC라는 경제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분야를 축약한 신조어로 ABC는 AI, 바이오, 클린테크, BBC는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를 위하면 칩 분야를 의미합니다. ABC와 BBC에는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바로 바이오입니다. 인류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바이오 경제가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엔데믹 시대 K-바이오가 열어가야 할 미래는입니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 코로나19 발생, 2020년 3월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2020년 연말 mRNA 백신 전 세계 공급 시작, 2022년 6월 국내 개발 첫 코로나19 백신 허가, 2023년 1월 모든 OECD 회원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바이오 기술은 질병뿐 아니라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드는 미래를 바꿀 주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바이오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는 2017년 10조 1천억 원에서 2021년 21조 원까지 5년 동안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레드 바이오로 분류되는 바이오 의약 산업이 27.8%로 가장 큰 생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글로벌 바이오텍은 mRNA 치료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고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기술과 치료제에 대한 다양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외형 확장에 나서며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설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미래유망 바이오 신사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경제 2.0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2,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엔데믹 시대, 인류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K-바이오의 행보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엔데믹 시대 K-바이오가 열어가야 할 미래를 다양한 시선에서 풀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에서 30년 이상 연구를 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상장기업인 제노포커스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로직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반재구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 경제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오 경제 하면은 조금 용어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 경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이오 경제라는 말 자체가 기존에 쓰고 있던 건가요?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인가요? 사실상 바이오 경제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쓰던 말입니다. 제 기억에도 2005년 정도에 이미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로 진입한다는 게 이제 OECD 리포트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최근에 이제 각 나라마다 바이오 이코노미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져 가지고 우리 각 산업 분야, 그러니까 의료 분야 말고도 뭐 에너지, 케미칼, 소재, 그다음에 환경, 식품, 뭐 어느 분야 말할 것 없이 다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술 개발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용하는 관점에서의 산업 분야를 일상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경제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얘기했던 산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산업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 일종의 조금 푸시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소모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바이오 경제는 풀 개념이 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제품보다 뭐 환경 위해도가 낮다든지 모든 면에서 더 탁월한 어떤 성능이 있는 것들을 잘 쓸 수 있게 뭐 규제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이 산업을
끌고 가는 일종의 풀 개념에 저게 들어있는 그러면 거죠. 과거에 바이오 산업하면 기업 위주로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내놨다면 네. 풀 개념은 정부가 좀 더 관여를 해가지고 여러 관여해서 정책들 같은 걸 네, 펴는 그걸 걸로 좀 더 얘기하는. 프로모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바이오 제품으로 만든 거는 먼저 사준다. 예를 들면 우선적으로 구매해 준다. 뭐 그런 식의 그럼 뭐 프로그램을 규제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물론이죠. 되는 건가요? 네, 네.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그 바이오텍 분야에서도 어떤 규제라든가 자국 우선주의를 편다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도 중국도 그런 거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바이오 경제가 미중 갈등이나 그 강대국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내놓는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맨 먼저 이제 바이오 에코노미 계획을 포괄적으로 내놓은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작년 3월에 내놨고요. 이제 그거의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은 9월에, 일본은 11월에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기술이 워낙 폭발적으로 온갖 방향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국가별로 일정한 로드맵이 있는 게 좋겠다. 네. 누가 언제까지 뭘 개발하면 좋을지를 나라가 일종의 로드맵을 정하는 거죠. 네. 바이오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 정부들이 규제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바이오 경제의 어떤 그 인프라라든가 이런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놓고 보면 어떤 분야가 지금 그 떠오르는 화두가 되고 있나요? 뭐 행간에는 ADC 뭐 메신저 RNA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ADC라고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ADC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ADC는 이제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입니다. 한마디로 항체, 약물, 결합체죠.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 면역 항암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근데 그 항체에다가 약물을 매달아 가지고 암세포 특이적인 항원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 암세포 표면에 가서 얘가 항체가 붙으면 암세포가 그걸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붙어 있는 톡신, 그러니까 페이로드라고 하는데요. 그 약물이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항암제들이 굉장히 독성이 높고 뭐 면역 항암제가 좋지만 사실상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골라가면서 죽인다는 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항암제죠.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워낙 어렵고 그 전문적인 용어라 그럴 텐데 과거에 보통 항암제 그러면은 그 암세포가 일반 세포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그렇습니다. 세포를 죽이자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도 그 데미지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라 네,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신 ADC는 암세포만 특정시켜 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죽이면서도 동시에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 거의 이렇게 안 보시면 돼요. 미치죠. 이제 물론 독성이 없는 약물이라는 거 없는데 안 미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ADC를 디자인합니다. 예. 네. 그럼 ADC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치료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그 암종들을 ADC로 치료한다. 그리고 이제 벌써 ADC가 나온 지가 한 20년 넘게 됐는데요. 네. 초기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항암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암을 처리하다 보니까 치료 효율 면에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젠 같은 미국 기업은 그 약물만 가지고 파이자에 뭐 430억 불 네. 인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머크가 경쟁을 해. 네, 50조 원 정도 50조가 넘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한 55조 이렇게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런 ADC가 많이 좀 그 연구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ADC의 선발주자라고 하면 국내 ADC를 알린 기업은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레고캠 바이오사의 초창기 기술은 그 항체와 이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링커들이 조금 보편화되면서 어떤 약물을 올리냐, 그다음에 이쪽 항체는 어떤 암종의 특이적인 항원을 따라가느냐, 이 양쪽에 이제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ADC가 적용할 수 있는 암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거의 무한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암종의 특이적인 항원만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요. 기존의 약물로 처리하기 힘들었던 암종도 갈 수 있고요. 또 암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병증이 생긴 뭐 염증 세포든 어떤 거든
표면에 그거에 특이한 항원이 있고 걔를 따라갈 수 있는 항체만 있으면 어쨌든 약물을 넣어서 그 세포를 죽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실황화돼서 실제 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많이 건가요? 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보면은 제가 시장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한 8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매년 성장하는 속도가 2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약물이 매년 25%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성장률이거든요. 3년만 지나면 2배가 된다는 소리니까요.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희소식이기도 물론입니다. 하겠네요. 예. 네. 그리고 그 ADC 말고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국내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 장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도 많이 쓰인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미생물을 총칭하는 건데요. 사람 세포보다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미생물 세포가 한 10배쯤 됩니다. 근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엄마한테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완전체로 태어나지 않거든요. 엄마로부터 받는 모유 안에 있는 올리고당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키워서 그 미생물이 장 면역을 통해서 면역을 키워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한 2~3살 될 때까지는 계속 면역이 발전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장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 전체 면역세포의 한 70%쯤 돼요. 그러니까 장에 어떤 미생물을 투여하면 그 장 점막하고 이제 서로 교신을 하면서 아니면 서로 만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해진 이유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파리에 있는 짓보게르 교수가 이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폐암 환자가 특별히 반응이 나쁘다. 그래서 보니까 폐암 환자들 이제 폐가 감염될까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받으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항상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폐암 환자로서 쌓아놨던 그 샘플들을 다 분석해서 어떤 미생물이 줄어들었나 봤더니 순서대로 쭉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맨 위에 제일 많이 줄어든 거를 투여하고 면역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폐암 환자도 마찬가지로 예후가 좋더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환자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서 별로 없는 미생물, 정상인에 비해서 특정 미생물이 나빠졌다고 하면 그거를 투여해서 병증을 회복시키는 뭐 관절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하고 공동으로 투여해도 좋아지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비옴 치료제가 임상에 진입한 것만도 수백 개가 넘을 정도로 이미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광고하는 데서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미생물 형태가 어떻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표준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건 굉장히 어렵고 한 사람의 건강인도 뭘 먹느냐,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 프로필을 정하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으면 나쁘다라는 프로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 그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상인으로서 건강한 사람은 이런 프로필이라기보다는 나쁜 사람은 이런 프로필이다라는 게 무너진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그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이게 인류 건강이나 이런 거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요? 그냥 그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자체를 이제 경구로 투여해서 먹어서 특정 미생물이 특정 병증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보통 유산균만 얘기하는데 유산균 말고도 굉장히 많은 많습니다. 네. 효모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바실러스 스포아도 있는데요. 그 하나만 가지고 효과를 내기 힘들 때는 다른 약물하고 병용 투여해가지고 그 약물의 반응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제 최근 트렌드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왜 그런 효과를 내는지 원인 물질을 찾아가지고 물질을 꺼내서 투여하는 것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쪽도 그 세계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크겠네요. 시장을 아직 가늠하기는 힘든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예측은 하긴 하지만 현재 이제 지난달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투여 가능한 스포아 제제입니다. 그것도 14개의 미생물이 믹스가 된 세레스가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미생물이 약물로 허가된 나라는 그 앞에 따로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뭐 이태리나 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미생물 자체를 약물로 허가한 드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사이언스에 기반한 건 아니고 뭐 설사증에 했더니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약물을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을 하고 있는 미생물 제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로 그 일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건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메신저 RNA 백신을 맞았다 그러는데 RNA를 활용한 기술도 굉장히 뜨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대표적인 응용으로 메신저 RNA 백신도 만들어졌고요. RNA 이니비터를 활용한 어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RNA를 활용한 기술들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쓰여진다라는 건가요? 그 RNA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살아 있으려면 어떤 DNA가 우리 이제 유전체고요. 정보를 가지고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DNA 치료제는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로 있었고 단백질도 항체나 단백질 치료제가 있었죠. 이제 RNA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 mRNA를 우리 몸에 넣어가지고 특정 단백질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RNA가 프로테인으로 단백질로 가지 못하도록 아예 간섭을 해서 막는 그래서 우리가 RNAi라고 붙이는데요. 결국은 그 mRNA 백신이 나오게 된 가장 핵심 기술은 사실은 그 mRNA를 가지고 개별화된 캔서 백신, 암 백신은 만들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엔텍이 원래 그 감염병 백신을 만들던 회사가 아니고 한 500 몇십 명이서 개별화된 개별 맞춤형 암 백신을 만들던 회사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뜨니까 모든 걸 스탑하고 그때부터 mRNA 백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원래 걸로. 그러니까 지난달 생물공학회가 이제 제주도에서 열렸는데요. 그 mRNA 백신을 가능하게 한 건 이제 mRNA 시퀀스 그다음에 합성. 저희 제노포커스도 그 mRNA 백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5가지 효소를 개발하는 국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mRNA를 만들면 그 mRNA를 안정하게 우리 몸 안에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리피드 나노 파티클인데요. 그 기술을 개발한 분이 로버트 랭거라고 MIT 교수님이세요. 거의 이제 80도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 생물공학회 기조 강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어렵게 그걸 개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리워드를 받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지. 근데 미래는 그 퍼스널라이즈드 캔서 백신, 개별 맞춤형 암 백신에 있다라고 아예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기술 세 개를 소개시켜 줬는데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그 조합을 하면은 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암 자체가 굉장히 그 같은 사람의 암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의 일종의 이질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을 갖는다 하더라도 모든 암세포가 같은 암세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새 나오는 카티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분명히 암 환자들한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 세계적인 미국의 빅파마나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추구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가 되시나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루이 파스토레가 한 말이죠. 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지만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똑같은 말이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디에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임상에 진입하는 순간 각 나라의 규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육과 의료만은 전 세계 국가들이 절대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상에 성공해서 신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이제 시장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 약가가 다르고 규제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접근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부분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사이언스 부분은 전 세계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곧 중간단 임상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시장 진입을 할 때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LG화학이 아베오를 이제 8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신약 기업을 인수한 거는 제일 큰 딜이죠. LG화학으로 봐도 아마 지난 40년 동안 신약 개발을 하던 LG화학이 가장 큰 투자를 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미국의 판매 가능한 루트를 갖고 있는 현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그 LG화학 팀들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신약 개발에서 국경은 없는데 일정 단계별로 나라마다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까 거기를
파고드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그마한 기업들도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스턴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지사를 만들고 현지 네트워크를 찾는데, 네트워크를 찾는 거는 사실은 경험 있는 미국의 임상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전문가들을 찾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K-바이오의 미래가 비교적 밝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투자자들이 그 바이오텍에 투자해가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매출도 없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나?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바이오 기업에다가 특별히 부여했던 기술 특례 상장도 다시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제노포커스를 만드셔갖고 상장까지 해보셨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그 상장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기술 이런 평가를 통해서 특례 상장을 주는 거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저도 제노포커스를 창업해서 상장해서 저희 주주들한테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 왜냐하면은 주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는 매출도 있고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솔리드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는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특례 상장이라는 그 제도는 아마 한국에만 거의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기술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시장 조성자인 투자은행이 끌고 상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태그를 붙여가지고 믿을 만한 회사다라고 상장을 시켜서 자금의 선순환, 그러니까 IPO가 있으니까 이쪽 VC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조그만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 그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 일종의 잘 체크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단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안 좋은 예가 있었는데 저는 동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버블이다, 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주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도 직접 투자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일종의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인 투표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가치를 따라가게 되니까 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을 쉐어하는 방법은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도 하지만 약물에 대해서 그럼 좋은 약물을 많이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그 결과물을 같이 쉐어하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지금 그 바이오 이코노미, 바이오 경제를 얘기하면서 각 국가들이 중국, 미국, 일본 같은 데가 이것도 이제 블록화를 시키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과학의 국경을 만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에 이제 조만간 뭐 발표도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게 그 글로벌 바이오의 블록화에서 K-바이오가 이 미래가 좀 건전해질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코노미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 분야의 기술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할 게 아니라 제 바람이 있다면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과기부 아니면 뭐 복지부, 환경, 농림부 다 전체가 관여가 되니까 일종의 좀 통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규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저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규제가 지금 포지티브 규제예요. 이거는 된다. 근데 그게 아주 사람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를 해놓고 나머지는 가능하게 열어놔야지. 이거는 된다 하는 순간 그 된다라고 결정할 때 나머지 그 된다라는 거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은 지금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지금은 3년이면 강산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 푸는데 강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규제 이슈는 전 산업 분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엔데믹 시대에 K-바이오가 열어가야 할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바이오 산업 이슈와 함께
국내 정부와 기업들의 미래 전략 행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K바이오의 미래를 차별화된 시각으로 잘 풀어주신 반재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장소를 찾아내는 길에 내비게이션이라는 안내가 필요한데요. 다가오는 미래에는 K바이오가 전 세계인들의 건강한 일상 로드맵을 선도해가는 든든한 안내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